I just came here to escape. But I found something much bigger than myself. I found my friends. What up, Z? I found love. And now, people have lost their lives. No. This is war for control of the future.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2018년작 레디 플레이어 1이고요. 더 포스트를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왕성한 스필버그는 이런 전례가 있죠. 그 쥬라기 공원과 신들러 리스트 거의 동시에 만들어졌었고 20세기 이야기네요. 그런가요? 저 연도 개념이 좀 없어가지고 어니스트 클라인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이고요. 각본에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는데 소설은 2011년작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소설이 좀 오래된 건 줄 알고 왜냐면 80년대 문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조금 된 소설인 줄 알았는데 2011년 작품이라고 해서 놀랬고 이 지금의 20대 초반들이 10대 때 엄청 많이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되게 히트를 쳤나 봐요. 네. 한국에서는 얼만큼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에서는 근데 아마 영화화 되면서 번역되지 않았을까. 의외로 근데 되게 잘 팔리는 10대 소설이 빨리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사실 안 찾아봐서 모르겠어요. 저도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로 삼는 작품들의 범위가 넓어졌는데 조금 더 80년대에 집중하는 소설이라고 80년대 맞나? 어쨌든 그 시기에 7, 80년대 조금 더 집중하는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제 아무래도 저작권을 사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생기겠죠? 실제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법무팀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을 것 같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었고 뭐 나중에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뭘 좀 찾아보다가 보니까 유튜브에 레디 플레이어 1에 나오는 레퍼런스 138개 이렇게 해서 비디오를 누가 만들었더라고요. 진짜요? 138개? 라고 생각하면서 봤죠. 근데 언뜻 봐도 더럽게 많구나. 내가 맞아요. 이거를 알 수가 없다. 소화불량. 어차피 한 번 봐서는 다 확인이 안 되는 분량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은 그냥 잠깐 지나가는 컷에도 스르륵 이렇게 맞아요. 박혀 있는데 엑스트라. 내가 이거 있네라고 해서 시선을 옮기는 순간 컷이 넘어가기 때문에 다른 자리에도 많았으니까. 네. 아무튼 줄거리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배경은 2045년이고요. 네. 정확히는 미국의 오하이오가 배경이죠. 콜럼버스라는 도시고 오아시스라는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뭐 이제 세상을 지배했다라고까지는 힘들지만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현실보다는 이 오아시스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선호하고 있는 그런 근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오아시스는 제임스 할리데이라는 개발자에 의해서 20년 전에 게임으로 개발된 가상현실 시스템인데 이 안에서는 누구든지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죠. VR 기술을 이용해서 정말 그거에서 생활하는 것 같은 기분을 준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뭐 그게 영화에서 잘 표현되는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주인공은 웨이드 와츠라는 이 컬럼버스에 살고 있는 스택이라는 슬럼 지역에 이제 부모를 잃고 이모와 살고 있는 10대 소년이고요. 그 소년 역시 어쨌든 현실은 너무 우중충하기 때문에 늘상 오아시스 죽돌이로 사는데 거기에서는 팔지발이라는 줄여서 G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G라는 이름으로 생활을 하면서 뭐 현실에는 없는 베프도 만들고 또 뭐 돈도 모으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사는 친구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할리데이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의 마지막 미션이 오아시스에서 펼쳐지는데 할리데이가 오아시스 속에 숨겨놓은 이스터 에그, 말 그대로 에그죠. 근데 이스터 에그를 찾는 사람에게 이 오아시스를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과 오아시스 통제권을 전적으로 넘겨준다라는 유언이 실현된 거예요. 말 그대로 자신의 유산을 상속하는 그렇죠. 거죠. 이스터 에그를 찾기 위해서는 3개의 열쇠가 필요한데 이 열쇠를 얻기 위한 경연이 이제 한 3단계로 제시가 되고요. 당연히 웨이드를 비롯해서 많은 오아시스 유저들이 참가를 하게 되고 이 이스터 에그를 찾기 위한 사람들을 에그 헌터, 즉 건터라는 단어로 부르는 그런 설정이 있더라고요.
이제 첫 게임은 뭐 레이싱 경기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웨이드가 전설의 아바타인 아르테미스라는 캐릭터를 만나게 돼요. 이 아르테미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오아시스의 통제권을 갖고 싶다 이렇게 참가했다기보다는 이 IOI라는 기업이 오아시스의 통제권을 손에 넣는 걸 막기 위해서 내가 먼저 차지해야겠다라는 사명감 하에 게임에 참여하게 된 친구인데 IOI는 아이돌 그룹이 아니라 놀란 소렌토라는 어떤 인물이 세운 비디오 게임 회사인데 대기업이죠.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서 수많은 플레이어들을 오아시스 경연에 참가시킴으로써 오아시스를 손에 넣으려고 하는 악덕 기업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팔지발과 친구들, 즉 이 팔지발의 베프인 H와 아르테미스, 다이토, 쇼 이렇게 5명이 하이프 파이브라는 이름 아래 경연을 이겨서 이 오아시스를 지키자라는 그 미션이 시작이 되고요. 이들이 또 워낙 할리데이 덕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할리데이의 모든 생활에 대해서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걸 힌트로 해서 이제 모든 열쇠를 얻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 게임에서 웨이드가 유일한 승자가 되면서 영화가 끝이 나죠. 이 웨이드가 마지막 단계에서 VR 속에서 할리데이를 만나게 되죠. 근데 할리데이가 게임 속 세계에서만큼 자신을 이해해준 사람이 현실은 없어서 오아시스를 만들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다가 그게 웨이드와의 공통 분모이기도 하죠. 근데 마지막에는 뭐 그래도 현실이 진짜니까 뭐 이런 약간 명언을 해줘요. 덕담을 해주세요. 그래서 웨이드가 이제 현실에서 그리게리어스 게임의 주인이 되면서 이제 이 권리를 친구들 하이파이브와 함께 나눠서 공동 경영을 하면서 이 할리데이의 명언을 되새기고자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오아시스를 셧다운하자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나죠. 네, 나쁜 놈인 소렌토는 체포되고 네, 맞습니다. 깔끔한 결말로 네. 끝이 납니다. 왜 이렇게 미소를 짓고 계시죠? 아, 저는 사실 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일단은 저는 네. 이 영화의 시각적인 완성도는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말하면 입 아파요. 네, 뭐 특히나 촬영이나 편집 다 깔끔하고 촬영이 좀 어쨌든 그래픽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네. 실제 카메라로 찍었던 불가능한 무브먼트나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려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오아시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공간을 이동하는 이미지 같은 것들이 뭐 물론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이미지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구현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70mm로도 봤는데 확실히 그 가상의 세계로 빠진다는 느낌 같은 게 되게 잘 구현이 돼 있어서 이 영화가 좋아서 보신다면은 큰 극장에서 IMAX나 앞줄에서. 예, 좀 가까이서 보실 만하다. 그러면 확실히 이 세계가 나를 감싼다는 느낌이 드는 영화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3D로 봤는데 그 처음에 토가 나오긴 했는데 적응되니까 진짜 제가 게임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3D 같은 경우도 많은 3D 영화들이 3D 효과를 염두에 두고 찍는 장면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아요. 정말 예전에 어떤 영화였더라? 저는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3D 영화가 드물던 시절 요즘도 뭐 그렇게 많진 않죠. 뭐 블록버스터 같은 경우는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저는 3D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3D 영화 어떤 감독이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 영화에도 그런 약간 3D 효과가 들어가는 장면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누구였지? 자기는 어쨌든 3D 영화가 미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좀 더 그냥 뭐랄까 말하자면 튀는 3D 효과가 없는 영화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도 뭐 비슷한 느낌이에요. 정말 3D가 막 입체적이라서 재밌다기보다 그냥 좀 특히 레이싱 게임 할 때 저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속에 빠져드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이견의 여지가 없이 완성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매력은 이 영화가 매니아에 관한 영화이듯이 덕후에 관한 영화죠? 네네네. 그래서 레퍼런스로 하는 뭐 영화나 게임 뭐 등등 음악까지 뭐 대중문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찾아보는 것도 뭐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혹은 굳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레퍼런스들이
하나의 텍스트 안에서 되게 재밌게 풍부하게 사용되는 것 자체가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뭐 메인 레퍼런스 같이 좀 강하게 쓰인 것들은 굳이 뭐 그 작품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뭐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뭐 샤이닝이라든지 뭐 백투더 퓨처라든지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나네. 아니, 좀 크게 되게 쓰인 거는 많은데. 이야기랑 관련해서 좀 크게 쓰였다고 싶은 거는 세 번째 열쇠는 게임이니까 전 사실 아타리 예. 그 아케이드 게임 같은 것.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네. 그런 부분이 재밌거리인 거는 확실히 맞는데 네. 이 영화가 거기에 음. 치우쳐서 아까 왜 우리가 잠깐 넷플릭스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시네마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저에게는 이건 제가 생각하는 시네마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이게 막 이건 영화가 아니야 쓰레기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어떤 엔터테인먼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퀴즈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는 뭐다 저거는 뭐다 하는 알아맞추기 게임 같은 느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드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요깃거리지 이야기 자체는 사실 전형적인 어드벤처 스토리를 따라가고 있고 그런 모험 활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좋아할 수 있는 이야기라서 특히나 그 첫 번째 열쇠를 얻기 위한 레이싱이나 아니면 샤이닝 장면 같은 경우에는 뭐 코믹적인 요소부터 좀 스릴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까지 굉장히 잘 배합이 돼 있어가지고 뭐 그냥 영화로서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엔터테인먼트로서 이 영화가 말하는 대중문화로서의 영화로서는 좀 잘 맞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많은 좋은 평을 했던 그 비평 같은 것들을 보면 아니면 여기에서 H를 연기했던 레나 웨이스라는 배우도 이런 표현을 썼는데 20세기 대중문화에 보내는 러브레터 같은 영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사랑스럽고 노스텔직하고 다 좋은데 저는 그거를 인지하는 데서 오는 재미가 직접적으로 영화적인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뭐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이 영화에서 나오는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고 별 의미 없는 데까지도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엑스트라로 뭐 이 영화의 전체적인 비주얼과 크게 어울리지 않더라도 과감하게 집어넣고 보는. 왜냐면 오아시스에서 모든 게 가능하니까 뭐 헬로키티 같은 게 이제 뭐 엑스트라로 잠깐 등장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직접적으로 언급도 많이 하죠. 이런 건 되게 빠르게 소비하는 방식이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 브렉퍼스트 클럽, 뭐 조찬 클럽 맞나? 맞을 거. 조찬 클럽, 마리오 카트 이런 거는 그냥 대사로만 언급되고 지나가고 실제로 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슈퍼히어로 이름이라든지 뭐 책 제목, 영화 제목 이런 것들 너무 많고 한데 저는 이게 어떤 깊은 연관이 없이 물론 아까 말한 샤이닝이나 뭐 백투더 퓨처 같은 경우는 이야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그냥 깊은 연관 없이 허공에 엄청 막 따발총을 쏘듯이 발사되는 향수 자극의 홍수에서 추억팔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더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뚜렷하죠. 예를 들면 이런 80년대 특히 비디오 게임을 좋아했던 소위 말하는 지금의 긱 문화, 너드 문화를 향유하는 집단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선사하는 영화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나 이거 알아 라고 해서 오는 즐거움과 또 하나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어떤 자부심? 그런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임스 할리데이가 설계한 게임이랑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게임이 뭐 능력 이런 거 다 떠나서 누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가잖아요.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뽑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나르시시스틱하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 영화 역시 이 나르시시즘을 반영하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너드 긱컬처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문화, 우리가 사랑하는 쿨한 문화고 이걸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정립하는 건데 물론 이것만이 옳은 거야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 나르시시즘보다 어쨌든
이 지나간 문화에 대한 탐닉 같은 것들은 좀 더 잘 다뤄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저의 느낌은 이 영화에 탐닉하는 게 되게 공허한 방식이라고 느껴지는데 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사랑했는지, 뭐가 우리를 그렇게 열광하게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통찰이 별로 없는 채로 레퍼런스 포인트로만 100개의 이야기가 막 펼쳐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에겐 그런 게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많이 생각났던 영화가 무서운 영화 시리즈인데 무서운 영화 시리즈가 영화 팬들이나 호러 영화 팬들에게 재미를 줬던 부분은 단순히 어떤 대중문화, 뭐 킴 카다시안을 패러디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장르의 관습을 어쨌든 비틀어서 이야기를 자꾸 끌고 간다는 점이 재밌었던 것 같은데 뭐 물론 그런 것들도 다시 빠른 속도로 관습이 되고 이제 뻔한 이야기가 되어버리지만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그냥 그 예전에 지나간 그 유물들을 이런 게 있었어, 저런 것도 좋았어 막 이렇게 정신없이 2시간 20분 동안 얘기를 하고 그냥 끝이 나는 느낌이라서 저에게는 아쉬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오아시스가 사람들이 그 되게 암울한 현실을 피해서 접속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구나. 그냥 이 영화가 이스케이피즘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재밌는 거죠. 왜냐면 오아시스를 영화에서도 구현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영화 관객들에게도.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엔터테인먼트는 맞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영화로서 어떤 감동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떠한 부분은 동의가 되고 어떤 한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것들을 알아보는 것들이 이 영화에서 그렇게 중요한 요소인가? 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예를 들면 티렉스라든지 뭐 킹콩이라든지. 네, 그렇죠. 아니면 뭐 짜잘하게 나오는 뭐 조커 같은 캐릭터라든지 심지어 뭐 헬로키티 같은 것도 나오니까 제 생각에는 고질라, 보는 사람 모두가 건담.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뭔가 있을 거고, 한두 개는 있을 것이다. 한두 개는 훨씬 넘게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누구든지 뭐 이제 막 갓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이제 막 갓 태어나서 보러 올 수도 네네.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게 크리티컬하지 않다는 거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게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고, 게이트키퍼라는 논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예, 왜냐하면 엄청 매니아라야지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자기가 그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네마라는 게 어쨌든 갑자기 우리가 굳이 이런 되게 고지식한 용어를 쓰고 시네마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영화라는 것은,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라는 것은 특히나 장르 영화의 역사고, 장르라는 거는 결국에는 클리셰의 역사고 어떤 영화를 인용하냐로 인해서 발달해온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레디 플레이어 원이 이렇게 무더기로 던져놓는 방식은 그 영화 매니아들이 찾던 즐거움의 게이트를 오히려 낮췄다고 생각해요. 좀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장르 영화를 보면서 흔히 말하는 시네필이라는 사람들이 거기 그 영화의 레퍼런스에 대해서 생각하고 혹은 장르의 관습을 어떻게 비틀었는지 혹은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보면서 즐거워하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얻는 매니아적인 즐거움을 되게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오히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에게는 이 영화에서 어쨌든 캐릭터들이 뭐 위트랄까 아니면 좀 쿨한 행동을 할 때랄까 하는 대사들을 생각해보면 약간 뭐 알아? 아 뭐 아니면 이거 뭐 아니야? 그리고 나서 근데 나도 그거 봤지만 그거는 별로야, 안 쿨해, 그거 되게 별로였어, 뭐 이런 식의 대화. 그러니까 약간 이 영화를 즐기는 방식에서 뭐 이거 알아보는 거 저거 알아보는 거가 크리티컬하다고 느껴질 법하게 대사가 좀 저는 설계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샤이닝도 그렇고, 샤이닝에서는 그 샤이닝 시퀀스에서는 하이파이브가 5명이 다 같이 이제 오버룩 호텔로 가는데 그 중에 H가 덩치 제일 크지만 샤이닝을 보지 않았고 이거 진짜 무서워?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장면이 있는데 웨이드 같은 경우가 야 샤이닝을 안 봤단 말이야, 너 실망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게 되게 많이 레퍼런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 영화라서. 그리고 소렌토라는 그 악당이
웨이드를 설득하려고 할 때도 야 나도 80년대 문화를 사랑해 나 듀란듀란 들었고 이러면서 막 뭐 자기를 설득하듯이 그 사상 검증을 당한달까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그거는 저는 크리티컬하다고 봐요. 느껴졌어요. 이 캐릭터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그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더 끌고 가면 사실 이 영화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할 부분에 대해서. 근데 뭐냐면 이게 너드 컬처, 긱 컬처 막 80년대 비디오 게임 좋아하고 80년대 뭐 하나가 대중문화가 있었다면 그걸 트리비아까지 막 다 파고드는 그런 너드 문화에 남성성이라는 게 약간 내재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문제랄까, 뭐 문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너드라는 단어도 굉장히 젠더화된 단어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너드란 단어 자체를 너드 이렇게 쓰지 잘 않지만 뭐 굳이 말하면 오타쿠가 더 가깝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너드라고 표현할 때 여자 너드는 뭐 아니면 긱이란 단어를 쓸 때도 거를 꼭 붙여서 사용한다거나 언어를 사용함에도 젠더화되어 있는 게 보이고 이 영화에서 대중문화를 즐기고 찬양한다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대중문화를 뭐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네, 대중문화를 이렇게 셀러브레이션 하는 게 80년대 그리고 20세기 전체를 통틀은다고 하지만 뭐 시티즌 케인까지 나오니까 시민 케인 그 레퍼런스도 나오니까 20세기에 대한 문화를 찬양한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이 80년대의 10대 소년들이 즐겼던 문화이고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때 여자애들이 즐겼던 바비 인형이나 이런 거는 되게 앙쿨한 문화로 취급되는 거죠. 그리고 뭐 앙쿨하다기보다는 등장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냥 사라지는 거죠. 매체에서 반영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일까? 아니면 비쌌을 수도 있지. 계약을 하려고 너무 하고 싶었는데 바비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그거는 예시고 제가 뭐 미국에서 자라지 않아서 이 미국 문화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 여자애들이 열광하는 대중문화는 계집애 같아라고 무시받는 그런 문화들이 많고 소년 문화는 무시를 받더라도 그게 뭐 약간 왕따 당하고 막 너 뭐 이런 만화책이나 보냐라고 하지만 그게 지금 21세기에서는 뭐 왕따 당할 일이 전혀 아닌 게 되어버렸지만 8, 90년대에 그랬다 치더라도 그 무시받는 속에서 주변화되는 속에서 어떤 자긍심 같은 거를 키워오는 그 성향 같은 게 보이고 심지어 이제 뭐 빅뱅 이론이나 스트레인저 띵스 같은 기묘한 이야기 같은 드라마를 통해서 너드 문화가 주류로 편입되는 움직임도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노력을 엄청 많이 하는 거죠. 이제 그 너드 문화에 대변하는 백인 남성만이 아니라 뭐 흑인 레즈비언도 등장하고 아시아인도 2명이나 끼워넣고 5명 중에 2명이나 여자고 둘 다 되게 막 엄청 액티브하죠. 그런 부분에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가져온 대중문화 너무 치우쳐 있다. 그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와중에도 아직 약간 제가 아시아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이제 흑인에 대해서는 많이 미국 사회가 노력을 의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아시아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무의식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중국계 캐릭터는 이제 중국 문화 레퍼런스인데 그것도 막 엄청 무슨 한나라 시대에 막 명나라인지 청나라인지 막 그런 캐릭터가 되고 일본계 캐릭터는 일본 문화 레퍼런스 하는데 결론은 둘 다 미국인이란 말이죠. 중국계 미국인이고 일본계 미국인이고 영어 되게 잘하고 그럼 뭐죠? 이거는 왜 오리엔탈리즘인가요?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일본계 미국인 캐릭터가 일본어로 갑자기 건담을 선택하겠다고 하고 건담이 나오려니까 그랬겠지만 저에게는 좀 이런 부분이 상충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사실은 그런 점에선 좀 비슷하게 느끼는 게 있었는데 네. 저는 이게 굉장히 기계적 중립적인 인종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남녀 주인공이 있고 그들은 또 백인이어야 돼. 흑인 여성 1명, 아시아인 2명
아시아 남자애 2명. 근데 한 명 어리네. 중국 시장이 중요하니까 들어간 거고. 중국 문화는 사실 많이 레퍼런스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엔 게임이랑 애니메이션에서 뺄 수도 없는. 크니까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기계적 중립과 상업적 선택이 오묘하게 섞여 들어가 있는데 이 5명에게 저는 이 구색 맞추기가 사실 좀 꼴 보기 싫었어요. 저는 물론 이런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계적으로 중립을 좀 맞춰야지 이걸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엔 나아지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 노력을 했구나. 하지만 이걸로 부족해. 더 고민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일 오브 독스를 볼 때는 이게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오히려 그거를 저는 제가 웨스 앤더슨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안 들어서 그건 감수하는 부분이라고 사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기계적 중립이 물론 제 성격이 꼬여서 그런 건지 저는 더 꼴 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인위적인 티가 나면 이입감이 확 빠져버리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좀 별로였고 왜 얘기가 이렇게 되지? 저는 사실은 이 영화가 되게 이상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외관적으로는 대중문화 되게 사랑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사랑하나? 이 영화가 정말 그렇게 대중문화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영화인가? 에 대한 의심이 근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냥 네네. 이거에 연결돼서 그냥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에서 기묘한 이야기에서도 그런데 여성 캐릭터 여자애가 이런 세계에서 멋있는 걸로 보이고 쿨하고 대접받으려면 이 소년 중심 문화에서 이걸로 완전히 편입이 되어야지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르테미스도 다른 여자애들하고는 완전 다른 여자애 이런 느낌이고 이 H 캐릭터도 일단 여자인지 몰랐었는데다가 되게 다른 캐릭터죠. 기존의 여자 캐릭터들과. 저는 그런 데서 알게 모르게 이런 여자애는 멋있는 여자애 라는 게 좀 있어서 왜 여자애가 바비 인형 갖고 놀면 안 멋있는 여자애야?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사실은 그 아르테미스 캐릭터도 머리도 짧고 오토바이 타고 깡따구가 있고 게임 덕후고. 일단 제가 근데 잠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저희가 한 얘기는 저는 뭐 어떤 면에서는 프로 불편러로서의 얘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냥 엔터테인먼트로서 레디 플레이어 1을 즐겁게 본다면은 저는 그거는 맞아요. 다 완전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한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 불편러로서 그냥 굳이 딴지를 걸어보겠다. 맞아요. 는 얘기임을 먼저 밝혀둡니다. 그거랑 비슷해요. 웨이드가 오아시스도 좋지만 현실은 진짜니까 하면서 이틀 쉬잖아요. 네. 전 그거랑도 비슷한 것 같은 게 저는 사실 제가 할 얘기가 사실 그거예요. 영화가 네. 도피라면 도피고 즐거움이라면 뭐 그런 영화도 있고 근데 그게 네. 뭐 7일 내내 계속되겠다는 건 아니니까 사실 뭐 그런 영화 있는 거 좋은 거죠. 그리고 재밌게 보고 싶은 관객들에게는 재밌으면 된 거고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들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게 꼭 이 영화에서 구현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이야기인데 언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호평만 받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이 영화가 정말 그렇게 대중문화를 사랑하나라고 얘기하면은 이 영화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대비시키는 모습이 저는 너무 재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세계를 소개하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현실은 시궁창인데 가상 세계에 되게 몰두해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모습조차도 뭐 예를 들면은 막 되게 뚱뚱한데 막 폴댄스 추는 여자 보여주고 맞아요. 시작하는 그 게임에서 죽임 당하니까 자살하려고 그런 사람들 다 조롱하는 그렇죠. 이미지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대중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저는 별로 안 그랬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주인공 캐릭터 같은 경우를 봐도 물론 이 주인공이 가상세계 안에서 멋있게 나오는 장면도 많지만 주인공이니까 하지만 그리고 되게 눈 크고 막 되게 멋있는 부리부리한 캐릭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언제나 현실 세계의 드라마가 개입된다는 점에서도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은 이 영화가 그 소렌토와 주인공 이름 뭐죠? 웨이드. 소렌토와 웨이드가 처음 대면할 때 소렌토가 웨이드를 이제 가상세계에 있는 캐릭터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오잖아요. 둘이서 서로 말다툼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굳이 소렌토는 그 웨이드의 가상 캐릭터를 뚫고 지나가면서 가상세계의 허망함을 보여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분노해서 웨이드가 얘기를 하니까 그 순간엔 그 캐릭터의 얼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곳에 떨어져 있는 두 인물의 클로즈업 실제 현존하는 실체들의 클로즈업을 굳이 물리적인 샷 리버스 샷으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얼굴들을 샷 리버스 샷으로 보여줘서 대치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중요한 얘기는 현실 인물의 입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특히나 이제 뒤에 더 나가면 말 그대로 게임도 이제 막 이틀은 접고 리얼리티 이즈 리얼이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가상은 가상일 뿐이야 현실 세계가 더 중요해라는 위계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계가 저는 대중문화를 되게 무시하는 위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리얼리티즈 리얼인데 그래서 가상세계가 가상일 뿐인가라고 생각하면 이 영화의 이야기에는 분명히 그게 아니라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고 그럼 이 얘기를 왜 만들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아시스는 왜 있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거기서 뭔가 모순이 생겨버려요. 이 영화는 가상세계를 통해서 현실세계를 구하는 얘기인데 물론 이게 뭐 어드벤처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은 돌아올 곳은 현실이지. 돌아올 곳은 현실이고 상관없죠. 뭐 극단적으로 현실을 무시하고 가상세계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 앞에서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하면은 뭐 그냥 그런 쉬운 메시지는 오케이인데 저는 뭐 완전히 가상세계에서 뭐 모든 걸 다 하자. 이게 천국이야. 이럴 수 없으니까. 네, 그런 건 그런 건 저도 아니고요. 근데 저는 이 분리된 세계관에서 스필버그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더 포스트와 레디 플레이어 원이 프로덕션 기간이 겹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더 포스트는 이 트럼프 시대에 그리고 여성이라는 페미니즘의 시대에 뭐랄까 역사적인 사건을 되게 들추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동시에 레디 플레이어 원을 작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여기에 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전혀 다르게 놓고 볼 수 있다는 스필버그의 가치관이 이 작업 히스토리 자체에 사실 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러한 점에서 물론 뭐 더 포스트 레디 플레이어는 양반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스필버그가 신들러 리스트와 주라기 공원을 동시에 신들러 리스트와 주라기 공원을 동시에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신들러 리스트는 아우슈비츠의 비극에 관한 얘기고 주라기 공원은 어느 한정된 공간에 애들을 가둬놓고 공용으로 죽이려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게 이 사람이 얼마나 그거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사고방식에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영화에서 비판하고 있는 대중문화를 그저 돈벌로 생각하는 사람들 IOI 그 IOI의 소렌토를 비난하지만 저는 동시에 대중문화와 좀 뭐랄까 하이 아트라고 해야 될까요? 예술을 그렇게 대단하게 저는 그렇게 분리하고 보지 않아요. 그렇게 분리하고 이 대중문화는 대중문화일 뿐이고 예술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스필버그의 더 포스트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거랑 분리되어 있는 다른 영화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러한 점에서 거기에 어쨌든 이 영화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말씀하신 거에 대부분 동의를 하고 현실과 가상을 분리하는 문제가 결국은 이 영화에서 제가 상상력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졌던 지점들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하나는 결론이 굉장히 판타지예요. 이 소년의 판타지인 거예요. 왜냐면 웨이드는 현실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소년인데 이 가상게임에서 우승을 함으로써 돈과 권력과 여자친구를 다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현실의 것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이 결국은 진짜야 라고 하는 거는 웃긴 거 아닌가? 기회주의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좋게 말하면 희망적인 영화고 현실에서 가진 게 없는 애가 가상세계를 통해서 뭔가를 이뤄낸다는 거지만 저는 그냥 이
이 게임에 중독된 오아시스에 중독된 소년의 판타지가 실현된 거고 그 판타지의 종착역은 결국은 현실에서 갖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면에서 원래 이 세상에 그 있다고 하는 그 디스토피아는 어디로 간 거면 웨이드가 돈을 얻게 되면 이 현실의 문제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결말이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화 초기에 봤던 그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럼 어디로 가느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만큼 현실의 문제에서는 이 영화는 완전히 길을 닫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 영화가 물론 이 영화가 그렇다고 해서 뭐 가상세계를 무시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해봤지만 이 영화는 가상세계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결국에는 이게 영감님 잔소리라는 거예요. 가상세계 중요하지. 하지만 현실이 더 중요하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그 부분이 걸리는 거죠. 뭐 그냥 진짜 뭐 긴 얘기를 줄여서 얘기하면은. 그리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좀 더 가상세계가 그 정도로 현실감이 있게 구현이 된다면 더 새로운 가능성이나 더 새로운 대안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문제를 현실로 결국은 환원을 해서 뭐 가상세계는 한정된 영향력만을 행사한다고 가둬놓고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저는 좀 아쉬웠고 비슷한 걸로 오아시스 안에서 캐릭터가 죽으면 코인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가일초. 팔이 잘려도 그 부분만 코인이 되고 자기가 쏟았던 시간과 에너지 투입에 비례해서 코인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죽으면 제로 아웃이라고 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다시 이걸 다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지닌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안에서 똑같은 자본의 논리가 작동한다는 게 좀 흥미롭고 대신에 시간과 에너지만 투자하면 모두가 동등하게 출발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시간이 돈인데 그렇죠. 그럼 결국 가진 자가 더 많이 갖는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IOI가 실패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사실 뭐 IOI가 실패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 네, 하지만 뭐 그런 부분을 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뭐 상금을 받아서 웨이드가 이 물건 저 물건 막 신나서 사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럼 결국은 돈이 권력이잖아 라는 생각이 전 들어서 이 가상세계를 가지고 그냥 현실을 모방한 복제품밖에 못 만드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가상세계가 현실이랑 사실 크게 다를 바 없는 세계인 건데 결국에는 저는 굳이 억지로 차이를 뒤에서 두려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걸리는 부분이고 당연히 죽으면은 다 잃고 실제로 뭐 자극 같은 것도 신체로 받고 이 안에서도 게임 내 사회도 당연히 돌아가다 보면은 자본주의 사회가 되는 거고. 아, 저에게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아시스를 처음에 웨이드가 설명할 때는 여기에서는 네가 되고 싶은 모든 게 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 자기가 현실에서 가진 게 없지만 그 오아시스 안에서 어쨌든 친구도 있고 뭐 좀 멋있는 잘생긴 남자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정말 현실처럼 굴러간다면 오래 지탱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주인공이 현실에서는 루저지만 가상세계에서는 돈이 많기 때문에 물론 뭐 기름도 없긴 했지만 뭐든지 될 수 있는 거는 걔가 그냥 게임을 사실 잘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봤을 땐 사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네. 이거는 사실 이 영화에서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할 말이 없는 부분인데 그냥 이게 디스토피아가 일단 왜 됐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원작에는 조금 설명이 더 잘 돼 있대요. 그게 뭐 에너지 낭비나 아니면 기후변화 뭐 그런 것과 연관해서 이제 디스토피아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이 오아시스에 몰두하는 거라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화에선 전혀 설명이 안 되니까 저는 가상현실에 사람들이 너무 몰두해서 시장 경제가 무너졌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셨구나. 그냥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정말 현실에선 최소한의 생활만을 하고 가상세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사회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도 좀 궁금했는데 너무 그냥 그 슬럼가 찍 보여주고 끝나는 거 외에는 뭐가 없어서 좀 그런 부분들도 2시간 20분이나 되는데 그런 것도 넣으려면 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 다른 부분을 줄이고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저는 뭐 그런 거는 진짜 했던 얘기 반복하는 거지만
어차피 봐줄 수 이게 있나요? 다 봐줄 수 있어요. 저는 그 이분법 자체가 그냥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가족이 죽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그거 너무 쉽게 죽이잖아요. 이모의 남자친구. 이모랑 남자친구. 아, 이모도 죽나? 이모도 죽는 거 아, 아니에요? 그랬던 그거 거. 안에 있을 테니까. 아,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쉽게 죽이고 주인공 너무 쉽게 맞아요. 그 다 게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할리데이 제임스 할리데이. 그 캐릭터 할리데이가 만들어 놓은 그 이스터 에그조차도 굉장히 게임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은 그렇게 좀비랑 춤추는 상태로 구해짐을 기다리고 있게 설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정말로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게임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물론 뭐 이거는 그냥 제가 너무 그런 거에 민감한 걸 수도 있겠는데 그건 진짜 그녀를 사랑도 했지만 증오했을 수도 있죠. 네. 저는 오히려 뭐 할리데이는 굉장히 유아적인 캐릭터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 얘기하셔서 생각난 건데 그 오버룩 호텔 시퀀스 자체가 샤이닝을 많은 부분에서 차용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샤이닝과도 연관이 없었고 너무 자의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갑자기 확 몰입이 깨지더라고요. 샤이닝을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결국 문제 푸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샤이닝 보지 않은 H 캐릭터고 그냥 별로 영화랑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 느낌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야기와 더 깊은 연관으로 이어내지 않고 이것저것 던져보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사실 레이싱도 마찬가지예요. 백 투 더 퓨처라서 백으로 간다고는 하겠는데 자동차도 그거고. 근데 뭐 그런 디테일은 뭐 저는 굳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그냥 전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제요? 네, 왜냐면 주인공들은 2025년인가 태어난 애들이고 뭐 이 게임을 너무 사랑하고 제임스 할리데이의 팬이니까 80년대 문화 혹은 뭐 20세기의 문화들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 수도 있지만 그게 이 동시대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향수와는 다른 성질의 것이라고 그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들이 너 이걸 모른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아니면 이걸 되게 우상화한다던가 하는 장면들이 저에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었던 근데 뭐 것 같아요. 걔네가 특별한 집단이긴 하겠죠. 오아시스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요 오아시스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얘네 다 하이파이브가 하이파이브가 주인공 보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 할리데이 박물관 가서 그거 계속해서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은 그 할리데이랑 캐릭터를 신으로 숭배하는 캐릭터들이거든요. 그 5명은 그 할리데이랑 캐릭터도 사실 이 공간의 조물주인 거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사실 그렇게 보면 신도이자 선택받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그 걔네들이 좋아하는 게 그 시대의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특징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특징인 것도 맞지만 이 오아시스라는 게 이렇게 널리 사랑받는 것 자체가 특히 2045년에 이 시대를 전혀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냥 이 오아시스 안에서 본 것들로 그만큼의 어떤 사랑을 저는 그건 너무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저만 해도 제가 7, 80년대 것들 중에 좋아하는 것도 있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음악 같은 경우는 요즘도 듣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물론 저는 제가 덕후 성향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 그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어떻게 이 가상세계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 그런 걸 이러한 이 80년대 문화가 이런 레퍼런스로 가득 찬 세계가 근데 그냥 사실 성공만 생각하면은 저는 그냥 그 가상세계를 잘 구현해서 자기들이 친숙하지 않은 문화들이 많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세계만 잘 구현했으면은 또 성공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더 거기에 영일광하게 될 수도 있고 뭐 물론 그거는 백스토리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의문이 들 수는 있지만 저는 그거는 되게 무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에게는 그런 것들을 보고 즐길 때와 제가 태어나서 보면서 자란 것들을 보고 즐길 때는 다른 종류의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게 진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에게는 좀 와닿지 않는 설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리얼이 아니니까요, 이 영화는.
그런 것도 뭐 있을 수 있고 뭐 아이오아이가 오아시스 하나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막대한 뭐 인건비가 똥값으로 떨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뭐 이 회사가 이 공간 안에서는 그 레고 무비에서 네네. 옥테인인가요? 그 악덕 회사 하나 딱 있잖아요. 모든 게 옥테인의 산물이잖아요. 뭐 핫도그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런 느낌의 소렌토였다. 네. 그런 거에 비해서 CEO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악당도 카리스마가 없고 네. 뭐 그런 부분은 재미가 좀 떨어진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좋았던 점을 얘기하자면은 그래도 이 소렌토가 마지막에 총을 안 쏜 장면은 좋았어요. 그건 진짜 너무하지 않나. 그리고 뭐 주인공을 살리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기도. 아니요. 근데 그거는 해결할 방법이 많죠. 뭐 누가 구해줘도 되고. 결국에는 이 캐릭터, 악역인 캐릭터가 이 사람도 어쨌든 시작점에선 홀리데이의 팬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말이었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 이 사람 아바타가 어쨌든 슈퍼맨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가 또 모순이 있는 게 할리데이 팬이고 그래서 인턴으로 들어가서 막 아이디어도 내고 싶었는데 할리데이는 그냥 커피 심부름이나 시켰고 그런 면에서 약간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어떤 복수심 같은 것 때문에 집착한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기에는 너무 이 오아시스를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을 많이 하고 뭐 듀란듀란 같은 기본적인 것도 그 이니어의 도움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지 쟤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하는 말에 모순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주인공이 자기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쓰는 안경도 사실 슈퍼맨의 안경이잖아요. 아 주인공이 잠깐 이제 잠깐 쓰는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클라크 켄트로 변신하죠. 첫 발을 잘못 내디딘 어느 순간에서 발을 잘못 내디딘 덕후이기 때문에 이 악역인 소렌토도 그래서 사실 저는 마지막에 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확실히 조금 뭐랄까 인간미가 있는 캐릭터는 사실 게임을 하다 보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저 고등학생 때 게임을 좀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는 게임을 할 때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노력하고 웨인? 이름 뭐지? 웨이드? 웨이드? 웨이드처럼 하지만 하다 보면은 결국 소렌토처럼 끝나는 것 같아요. 소렌토처럼 끝난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거나 능력치를 높이려고 하거나 최대한 빨리 결과만 쫓게 되는 거죠. 게임을 즐기지 않고 네, 그냥 내가 빨리 강해지고 빨리 혹은 결말을 보고 그래서 그러한 되게 초심을 놓지 않고 있는 인물과 거기에서 벗어난 인물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개연성 얘기를 나와서 하자면 갑자기 그 하이파이브가 현실에서 다 만나잖아요. 네. 저는 또 깜짝 놀랐죠. 아니 얘들이 다 오하이오 콜럼버스에 살고 있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 콜럼버스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지근거리에 살았다는 거잖아요. 비행기 타고 왔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근데 저는 아 너무 편리하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그 콜럼버스라는 지명도 네. 사실 뭐 신대륙 이런 거랑 아무래도 연관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스터 에그에 대한 이야기인 것도 있고 이 웨이드가 사용하는 아바타 이름이 팔지발인데 그거는 중세시대 기사가 성배를 찾아서 캐스트를 떠나는 이야기에서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얘도 이제 이스터 에그를 찾아서 캐스트를 그렇구나. 떠나니까 저는 사실 그 캐릭터가 게임 파이널 판타지의 주인공 캐릭터랑 닮았어요.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있나요? 그런 식으로는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냥 주인공이 파이널 판타지 루킹이다. 아 그렇구나. 저는 근데 뭐 그게 그 얘기가 없는 줄 알고 엄밀한 레퍼런스다라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는 간달프 같잖아요. 물론 이거는 굉장히 전형적인 마법사지만 저는 그것도 좀 웃겼던 게 오아시스에서 모두가 원하는 게 될 수 있다고 했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같은 인물들이 뭐 아니 유명인을 카피했다든지 아니면 모두가 너무 날씬하고 막 너무 예쁘고 잘생겼다든지 아니면 뭐 너무 모두가 다 개짱센 캐릭터로만 등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조금 더 재밌지 않았을까 싶었고
사랑에 빠지는 웨이드와 아르테미스는 굉장히 유사한 계열이죠. 왜냐면 H나 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인 피지컬에서도 확실히 차이가 나고 서로 뭔가 다른 세계의 다른 종족 같은 느낌이라면 이 웨이드와 아르테미스는 둘 다 좀 눈이 크고 빼빼 마르고 비슷한 이미지의 캐릭터들이라서 그것도 좀 제한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렌토가 중간에 플롯의 한 중요한 요소기도 하지만 소렌토가 가상현실과 현실을 착각해서 비밀번호를 불어버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그 정도야? 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그렇다면 이 오아시스는 범죄의 천국이겠는데? 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어요.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굳이 그런 걸 따지자면 비밀번호를 옆에 왜 붙여놓는 게 써놔? 말도 안 되고요. 왜냐면 이걸 한두 번 해야지 맞아. 개시 한 일주일은 그럴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 정도의 상황에서 일단 자기들 보라고 문을 열어놓고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편리하죠. 네, 저는 그런 면에서 2045년에도 비밀번호를 못 외워서 이렇게 포스트잇에 써놓는 캐릭터가 있다는 건 좀 재밌네요. 네, 뭐 그래서 모순이 많은 캐릭터라니까요. 저는 그런 점 시비 걸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영화는 저는 군데군데 걸리거나 아쉽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반 특히 한 샤이닝 그 장면 전까지는 샤이닝 중반까지도 이게 굉장히 정신없이 신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약점이 커버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2시간 20분이지만 저는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고 특히 레이싱 장면 보면서는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의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레이싱 보다 보니까 킹콩 피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래서 재밌다고 하는 거구나. 기본적으로 엔터테인먼트적인 속성이 강한 영화라서 그냥 뭐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저는 솔직히 별로 재밌지도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냥 지루했어요. 그냥 재밌는 부분이 사이사이에 약간씩 있었을 뿐이지 제가 재밌었던 부분은 그냥 그 레이싱 장면에서 이제 그냥 막 킹콩이 나와서 막 방해하고 이럴 때 그냥 정말로 속도감 있는 드라이빙 레이싱을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 샤이닝도 마찬가지죠. 그냥 그 부분 진짜 좀 게임 같았어요. 샤이닝도 마찬가지죠. 그 도끼 같은 거 피하고 그냥 그런 액션 그런 스릴이 재밌었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아무래도 스릴을 자아내는 재미라서 좀 저도 모르게 재밌게 보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였고 그냥 좀 웃겼던 거는 아이락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소렌토가 고용하는 약간 뭐랄까 그 심부름꾼 네. 같은 캐릭터죠. 근데 킬러 같기도 킬러 하고. 같은 그 항상 그 죽음의 그 플래넷인가 어디지 거기서 맨날 애들 죽이고 돈 버는 캐릭터인데 아이락이 하는 대사들이 그냥 깨알같이 웃긴데 이게 재밌었던 게 저는 오후 낮 시간대에 가서 그런지 어린 관객들과 많이 같이 봤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웃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그나마 재밌었던 대사라고 생각했고 제가 볼 때는 다 많이 웃었어요. 그래요? 네네. 확실히 다르구나.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중반 이후부터 흥미를 잃었고 이거 말도 안 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보다가 나왔는데 나오는 이 출구에 제가 서 있을 때 많은 어린이 관객들이 너무 재밌다고 하면서 나오면서 그들은 그런 장면에서 웃지 않았지만 정말 이 영화를 재밌게 봤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 영화는 재밌게 본 사람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끝나고 관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래요? 네, 외로웠죠. 외로운 싸움. 박수가 나오고 저는 박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관객이 많지도 않았어요. 그 관 자체도 좌석이 많이 없는 관이기도 했고 근데 저는 재미로만 따져서 영화를 보는 거에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이 영화 보고도 잠깐 얘기를 나눌 때 언급을 했지만 저는 이 영화에 너무 많은 호평이 있어서 그냥 좀 다른 의견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 영화에 있는 문제를 너무 재밌고 너무 매끈하게 만들었어라는 것만으로 커버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당신이 생각하는 시네마와 내가 생각하는 시네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시피 그 엔터테인먼트로서 즐기는
사람들의 시네마를 내가 굳이 부정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자는 건데 저도 뭐 당연히 그렇게만 존재하는 거는 좋아하지 않고요. 아니 반대하고요. 솔직히 뭐 그렇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네. 그러면 이만하고 밥을 네. 먹으러 가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추천작. 제가 아까 네. 오늘 만나자마자 고백을 하지 않았겠어요? 네. 추천 영화가 생각을 안 해봤다고? 음. 근데 제가 까먹었는데 네. 게임나잇 얘기를 했잖아요. 앞에서 네. 일부에서. 그냥 게임나잇을 차라리 추천할게요. 왜냐면 이 영화가 볼 수도 없는 걸 추천하지 말라고. 아니 곧 이제 개봉할 수도 개봉하니까. 있으니까. 곧 개봉할 거예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럴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착각일 수도 있어요. 비싼 영화 아니니까 그냥 싸게 사서 개봉할 수 있죠. 코미디고 레디 플레이어 1은 끝나고 나오는 이제 그 관객들이 너무 재밌었어 이러면서 나가는 걸 보긴 했지만 극장에서 제가 두 영화를 봤을 때를 비교하면 게임나잇이 훨씬 더 사람들이 즐겁게 봤어요. 그 레디 플레이어 1 보면서 제가 아까 그 레이싱 장면 특히 그 레이싱 게임 하던 생각도 좀 나고 실감 나는 것도 재밌었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게임나잇에서는 뭐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부부가 주인공인데 친구들 초대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게임 나잇을 하는 게 전통인 사람들이에요. 경쟁심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이제 뭐 작게는 젠가를 한다든지 이런 게임을 하고 뭐 보드 게임도 하고 뭐 스피드 퀴즈 같은 거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재밌게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 주인공 남편의 굉장히 성공한 돈 많은 형이 오랜만에 놀러를 오면서 내가 너네를 위해서 진짜 게임을 준비했어 하면서 그 납치 사건을 푸는 이벤트 업체, 게임 업체를 약간 섭외를 클로 해서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클로를 몰라요. 그렇구나. 그 보드게임 클로?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업체 사람들이 와서 납치범을 네. 연기해서 납치를 하고 이 인물들이 그 실마리를 찾아서 그 납치범들을 찾아내는 게임인데 이게 게임 업체의 한 의뢰가 중간에 누가 가로채면서 실제 범죄로 바뀌어서 실제로 이제 그 위험한 인물들과 게임을 하는 내용이에요. 저도 사실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뭐 예고편을 보면 이제 그 정도로 나오죠. 네네. 그리고 실제로 중간에 이 게임을 누가 하이잭했느냐가 몇 번씩 바뀌면서 약간 좀 일부러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다 떠나서 중간에 이제 이 게임나잇에서도 에그를 찾아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떤 부잣집 금고에 있는 에그를 찾아야 돼서 이 사람들이 침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 부잣집에. 다행히 어떤 파티가 열리고 있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알을 딱 찾는 순간에 경호원들에게 들켜서 이 5명인지 6명인지 친구들이 서로 막 알을 이렇게 패스하면서 거대한 맨션 안에서 막 도망을 치고 잡으러 다니고 막 이런 장면을 보면 진짜 게임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얘들이 지금은 게임이 아니라 생사가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부분에서 게임나잇을 레디 플레이어 1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영화고 킬링 타임을 원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레디 플레이어 1보다는 게임 나잇을 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영화라는 건 아니지만 재밌는 영화다. 네. 그런 면에서 추천드리고 싶고 레이첼 맥아담스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제 추천작은요. 엄밀히 따지면 영화는 아니고요. 네. 그 HBO의 미니 시리즈라고 해야 되나? 6부작짜리 드라마인 엔젤스 인 아메리카예요. 연극 희곡이 원작이고요. 토니 커셔라는 사람이 직접 만든 대본이고 이 사람이 나중에 시나리오도 이 사람이 직접 각색해서 시나리오를 썼고요. 연출은 이제 졸업과 누가 버지니아를 두려워하나 혹은 클로저 등을 감독했던 마이클 니콜스가 연출을 했습니다. 이 HBO 6부작 미니 시리즈는 사실 출연진도 좀 화려한 편인데요. 알파치노, 메릴 스트립, 엠마 톰슨, 저스틴 커크, 메리 루이스 파커 등이 출연을 하는 시리즈고 미니 시리즈 중에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추천한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 레디 플레이어 1에서 레이싱하는 배경이 뉴욕이잖아요. 그렇죠. 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또 나오고 뭐 물론 킹콩이 등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종착지가 센트럴 파크인데 그 센트럴 그 파크에 센트럴 파크구나.
네, 센트럴파크죠. 네. 아, 그렇구나. 위치상 보면은 그 센트럴파크인데 그 센트럴파크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분수는 베세스다 테라스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는 무슨 저택의 정원인 줄 알았어요. 분수 이렇게. 네. 그 이게 베세스다 테라스라는 그 파운틴 그 우물이래. 분수가 있는 곳인데 이 장소가 사실은 센트럴파크에서 되게 유명한 장소고 뭐 어벤져스 같은 영화에도 등장하는 장소인데 이 장소가 바로 엔젤스 인 아메리카의 오프닝과 엔딩이 일어나는 장소고 그래서 간달프 나오기 전에 그 간달프 아니고 알았어. 할리데이의 네, 분신. 그 마법사 영감 나오기 전에 아마락인가? 그 이름도 기억 안 나네. 분수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은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엔젤스 인 아메리카의 오프닝에 나오는 천사고 그래서 엔젤스 인 아메리카. 그래서 엔젤스 인 아메리카를 추천하지만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의외로 제가 엮을 수도 있다. 왜냐면은 엔젤스 인 아메리카 엔딩에 보면은 이 메릴 스트립이 신문을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메릴 스트립이 신문을 들고 있으면 더 포스트가 생각나잖아요. 스필버그의 전작도 생각나고. 그렇구나. 네네. 엄청난 연관성이네요. 어쨌든 그렇고요. 이건 이스터 에그 때문에 연결시킨 저도 민망해지는. 아니 뭐 어쨌든 그 장소를 보고 저는 사실 바로 그게 그 엔젤스 인 아메리카 생각이 났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엔젤스 인 아메리카는 세기 말 밀레니엄이 다가오던 때 90년대 말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게이 주인공들, 호모섹슈얼 주인공들에 대한 이야기고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미국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에이즈에 걸린 인물이 예언자로 선택받으면서 천국에 올라가는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얘기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영국의 원작이다 보니까 영화적인 면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물론 애초에 HBO에서 TV용으로 만든 짧은 시리즈긴 하지만 1부와 2부로 나눠져서 3시간씩 그러니까 1시간 1시간씩 해서 6부작인데 1부, 2부 또 나뉘어져 있는 거 연극을 원작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되게 멋진 대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각적으로 아무래도 구현하려는 영화보다는 드라마적인 느낌이 강해요. 뭐 실제로 TV 시리즈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사실 그래서 명대사 날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저는 너무나 좋아하는 대사들이 사실 되게 많이 있고 예를 들면은 알파치노가 호모섹슈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기 주치의랑 다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 되게 말도 안 되는 대사인데 저는 그게 되게 적합한 대사라고 생각하는데 알파치노가 이제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호모섹슈얼인데 알파치노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호모섹슈얼이 누구야? 걔네는 자기네를 위한 법안을 수년 동안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한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아니야. 나는 호모섹슈얼이 아니야. 나는 그냥 남자랑 자는 것뿐이고 그래서 에이즈는 호모섹슈얼이 걸리는 거지 나는 에이즈에 걸린 게 아니야. 나는 다른 병에 걸린 거고 뭐 그런 대사를 하는데 되게 멋있어요. 너무나 궤변인데도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부분도 해가지고 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부분은 이제 저스틴 커크가 마지막에 예언자가 돼서 한 천국에 올라갔는데 신이 없거든요. 천사들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약간 IOI 같아요. 천사들이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되게 바쁘게 일하고 있어요. 근데 신이 없어서 일이 많구나. 지금 부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스틴 커크가 화나면서 어디 갔냐고 지금 원래 있는데 없는 거예요? 원래 있는데 없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 그러면은 나는 신을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당신을 고소하겠다고. 그래서 신을 고소하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스틴 커크가. 저는 그 대사가 되게 멋있는 대사라고 생각을 하고 법치주의네요. 미국이니까요. 어쨌든 뭐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라서 추천을 하고요.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아마 잘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한 번쯤 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판타스틱 우먼을 하기로 하고 네. 저희는 여기에서 이만 마무리를 하죠. 네.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 웨이드.